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기준금리 2% 시대가 온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어제와 오늘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좀 쏟아졌습니다. 먼저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 뛰는 물가 잡기, 기준금리 2%까지 가냐, 이런 기사였죠. 이 기사의 근거가 하나금융투자가 내년 최종 기준금리를 추정한 결과 1.5에서 2%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에서요, 어떤 기사를 냈냐면은 한국에서 금리 인상 전망이 가장 극적으로 늘었다면서 수업시장에 반영된 향후 1년간 금리 인상 폭은 1.25%포인트로 지난달 초 0.69%포인트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 현재 기준금리가 0.75%잖아요. 자, 그러면은 2%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내 기관, 해외 기관 할 거 없이 모두 다 한국의 금리가 극적으로 올라갈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기준금리가 2%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1월 달에 한 차례 올리고 나서 내년에 분기별로 한 차례 올리면 5차례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현재 0.75%니까 2%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15년 2월 수준의 금리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왜 이런 급격한 전망이 나왔을까요? 먼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자, 10월 달에 3.2%가 나왔죠. 물론 휴대전화 요금 한시 인하 방안 때문에 기저효과가 작용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2% 중반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올해만 놓고 내년에 낮아질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당장 올해 12월 달부터 통계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무상교육에 따른 물가 하방 요인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끝나면요, 공공서비스 요금이 한꺼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 3분기까지는 현재의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지속되면 통화정책을 매파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런 상황이요, 채권시장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한국의 유동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3년물 채권금리 2% 이미 찍었습니다. 2.1%까지 올라갔다가 당국이 개입해서 간신히 억누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 금리까지 같이 껑충 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미 국채 시장에서는요, 내년 기준금리 1.75%를 반영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인플레 압력이 확대될 전망이 나오니까 1.75%가 아니라 2%도 가능하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기준금리 2%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질금리가요,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투자 자금이 몰렸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황이 장기간 지속됐기 때문이에요. 자, 2015년 3월에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2% 벽이 깨지면서 1.75%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가 상승률보다 은행 이자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예금을 넣어놓으면 손해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이죠. 올해 왜 주택가격이 급등했냐? 결국에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 전망할 때 좀 조정이 오면 항상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심각한 실질금리 마이너스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래서 이런 조정은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실질금리가 자산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올해 2분기까지만 해도 1년 정기예금 금리가 0.7, 0.8이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2.1%, 상반기 물가 상승률 1.8%예요. 딱 봐도 실질금리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실질금리가요, 부동산 가격의 장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 2%는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금금리를 2.5%까지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물가인식과 기대 인플레이션 한 2.4%가 나옵니다. 미래의 물가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해소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떤 결과를 낳는다? 예금 기능의 정상화, 자산으로서의 현금 가치가 돌아온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미 국채금리는 이런 상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채물, 한 30년물, 50년물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 매도하잖아요. 20년에서 50년 동안 4,800만 원 이자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전 이익으로 매월 400만 원씩
이자 얻을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50년 동안. 근데 이거 무위험 상품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다주택자들이 모를까? 이게 일반적인 개인의 투자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요, 채권 시장과 다르게 앞으로 금리가 이렇게 바뀐 데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한다? 실제 기준금리 변화가 예금금리에 적용되고 천천히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리 올리는 거 내년에 많이 올리거든요.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금리 인상에서 6개월에서 1년 뒤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만약 기준금리 2%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 예금금리 2.5%면은요, 이 아파트 팔아서 한 달에 얻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이 세후 기준으로 352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2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한 달에 350만 원의 이자 수익을 포기하고 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왜? 이 주택 팔아버리면은 나는 평생 노후가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전세 가격도 다시 책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억짜리 전세가 있어요. 자, 매월 이자가 211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금이 2.5%면 그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에 놓을만 하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집으로 전세 와주세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항상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전세 부활 시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저금리 상황에서는 전세 실종, 정상금리 상황에서는 전세 부활로 간다는 거죠. 자, 하지만 진짜 경계를 해야 하는 것은요, 내년 금리가 2%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년만 살고 우리 안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후년은 어떻게 되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국의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그 정상금리 수준은요, 두 가지 요인으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기존 금리를 2% 맞췄는데 물가가 계속 2.5%로 고공행진을 합니다. 그럼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물가가 뛰는 만큼 정상금리 수준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요,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대한민국 2% 금리 맞췄어요. 각종 부작용이 난리가 납니다. 뭐 부실채권 늘어나고 은행 부실기간 나오고 부실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 야,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3% 때려버렸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맞춰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미국이 3% 맞춘다고 대한민국이 3% 안 맞춰도 돼요. 이런 상황이 2018년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있었는데, 그때 시장에서는 0.75%포인트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이 3% 맞추면은 적어도 2.25%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정상금리를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내년 기준금리까지 전망이 나왔는데 그게 2%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8년 동안 급격하게 올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각각 한 차례씩 올렸죠. 굉장히 소극적인 인상 방안이었는데, 이때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올린 이유는 금융 불균형 방지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물가 시대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채권 전문가들 가장 실수하는 게 무엇인가 좀 보고서를 보면요, 한 가지로 통일이 돼요.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저물가 시기의 금리 정책을 지금 고물가 상황에서 금리 전망에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주항운행 총재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올리더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다가 지금 채권 트레이너들이 지금 폭격맞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린 너무 장기간 저물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 공포, 짖지 않던 개가 짖고 있다. 영원히 저물가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인플레이션이 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 7년간의 경험을 앞으로 상황에 대입하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이게 금리 전망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망도 동일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제 개인적인 경험, 제가 개인적으로 학습해본 바로는 커다란 금융위기가 오지 않으면 이 고물가는 지속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디 하나가 와장창창 무너져야 이 인플레이션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와 미국 부동산 버블 붕괴 원리는 다 간단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물가가 장기간 이어진 이후에 고물가가 오면 버블은 붕괴되더라. 자, 그래서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프라자 합의 이후에 수입 물가가 뚝 떨어지고 나니까 저물가 마이너스 물가 수준까지 떨어지는 상태에서 한 2년 이상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원자재 가격 급등과 또 하나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다시 물가가 치솟기 시작하니까 금리를 마구잡이로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낮췄다가 올리는 과정 물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됐던 부동산 가격 폭락도요. 결국에는 저물가 이후에 다시 고물가가 나타나니까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쑥대밭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2013년부터 고질적인 저물가에 시달렸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고물가에 올 가능성 초입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접근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형 말고는 지금 부동산 사는 거는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굉장히 위험하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물가와 고물가가 반복되는 상황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국가는 문제가 됐고 어떤 국가는 문제가 없었다. 결국엔 그 차이는 무엇이다? 바로 부채라는 거죠. 이때 정상금리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부채가 별로 없다면 큰 충격을 만들지 않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빚이 너무 많다는 부분이죠. 자, 너 예전에도 그러더니 다시 부동산 폭락 가능성에서 너무 강하게 강조를 한다. 어그로 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부동산 유튜버나 전문가마다 중점적으로 보는 지표가 있어요. 자, 이런 공급이나 또는 정부의 정책 등을 보면서 부동산 가격 전망을 하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요, 금리와 부동산 가격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정상금리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계속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다시 저물가 시대가 올 가능성이 보이고 그에 따라서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이 보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갭 투자의 모든 거 다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010년, 2011년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고물가가 찾아와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했고요. 그 다음에 대세 부동산 하락기를 불렀습니다.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과거 부동산 사례,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공부하시면 향후 미래를 전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